자, 이번엔 방송 3사 공동 예측 출구조사입니다.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와 비슷하군요.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와 매우 비슷한 수치가 방송 3사 공동 예측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3, 김문수 40.1. 자, 부산 김문수 49.0, 이재명 42.7. 대구 김문수 67.5, 이재명 24.1. 자, 인천 이재명 53.6, 김문수 37.4. 광주입니다. 자,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1.7, 김문수 후보가 10.5 예측이 됐습니다. 대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1.8, 김문수 후보가 38.3 예측됐습니다. 자, 울산 이재명 46.5, 김문수 44.3으로 경합 양상이 예측됐습니다. 경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34.6. 강원 이재명 후보 48.8, 김문수 후보 42.2 예측이 나왔습니다. 충북인데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가 40.2%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충남입니다. 이재명 후보 51.3. 지금 이 중원 벨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지상파 3사의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전북 이재명 후보가 79.6, 김문수 후보가 11.8%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전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80.8, 김문수 후보가 10.9. 자,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4.0% 득표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경남 김문수 후보가 48.8, 이재명 후보는 43.4% 경합 양상이 예측됐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7.9, 김문수 후보가 31.2% 예측됐습니다. 자, 저희 채널A의 건물에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데이터를 한번 띄워볼까요?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1%로 1위로 예측이 됐습니다. 채널A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38.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는 8.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숨가쁘게 저희 채널A 예측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보여드렸습니다. 최준모 교수님, 네. 앞서서 제가 4가지 특징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50%를 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50%가 만약에 이제 그대로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지만 그것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깜깜이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면이 있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선을 크게 꺾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40%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친윤 그룹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하고 나중에 또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재적인 문제들이 지금도 잠재돼 있습니다. 그게 대선 기간이어서 지금 덮여 있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에서 만약 저 결과대로 40%가 안 되는 결과가
여론조사가 결정이 돼버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을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뭐 막판에 잘 아시는 것처럼 토론회에서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10%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망발 때문에 결국은 저런 결과를 가져오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거는 예측이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1년 후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목표로 삼았던 게 대구 TK 지역에서 30% 그리고 PK 지역이 40%거든요. 예측 결과로만 보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PK 지역은 이미 채널A 예측 결과로 보면 40% 넘어섰고요. TK 지역 같은 경우도 29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 중에 최초로 TK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제 뒤에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대로 이 득표율, 실제 득표율이 발표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득표가 나온다는 예측치고, 물론 아직 개표 결과는 아니니까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지금 막판에 이 단일화 과정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 예측조사대로라면 10%를 못 얻어요. 8.7%가 예측되면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없어서 아까 개혁신당의 어떤 이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두 데이터를 합쳐보면 47.6%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와 예측치가 뭐 단순 산수이긴 합니다만 2%포인트 차이라 굉장히 어떤 경합의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순 환산해서 더해가지고 이걸 사실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 환산했을 때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경합 양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다 김문수 후보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일화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막상막하에 그런 결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까 뭐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차 TV 토론 그때 어떤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걸 보이고 네.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 프레임에 이미 내부에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인이 뭐 중도 확장성이랄지 무당층의 어떤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확장하는 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채널A 엑지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만약에 저희 엑지조사 결과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어떤 것이냐면 TK와 PK에서 득표율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보수 측 후보가 당선됐던 거기에는 현격이 못 미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가 단일 대우하는데 결집하는데 굉장히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PK 지역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우위에 있는 그 예측 조사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준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측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뭐 좀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50%를 넘을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40% 넘을 것이냐. 그렇군요. 이 부분이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예측치가 51.1이라 뭐 한 1, 2% 남짓으로 실제 개표 결과 50을 넘느냐 마느냐 결정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역시 38.9기 때문에 1, 2% 상관으로 40%를 넘느냐 마느냐의 이 실제 득표 결과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논외로 좀 한번 해보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 결과는 좌우하지 못하더라도 과반을 넘기는 득표를 받을 것이냐 실제 개표 결과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기는 득표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3당의 매직 넘버가 각각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은 50, 그리고 국민의힘은 40, 개혁신당은 10인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51.55%였고 그 이전 이후의 대통령들은 50%를 넘긴 대통령이 없었는데 네. 이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은 일단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단순 정권 교체가 아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있어야 사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정확히 찍을 수 있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순항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유권자분들께도 호소를 드렸거든요. 근데 채널A 예측 조사에서도 51.1% 과반이 넘는 숫자가 나왔고 방송 3사에서도 51.7%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50%를 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른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채널A 예측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9%를 득표했고 방송 3사에서도 40%에 미치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0%가 매직 넘버인 거는 이 보수 진영에서 기본적으로 집토끼만 잘 지켜도 40%를 넘는다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근간부터가 상당히 흔들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구도 속으로 한 팀으로 한 목소리로 계속 지방선거도 치르고 만약에 전당대회 일정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당장 이 노선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한계, 친윤계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갈등이 굉장히 분출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순항할 거라는 예측이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극악한 그 언어를 입에 담기 전까지는 두 자릿수 득표율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채널A 예측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오면 선거 비용을 단돈 1원도 보전받지 못하고 개혁신당의 존립 문제와도 연결되고 거기에 가장 큰 책임, 그 중심에 이준석 후보가 있다라는 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연령별 예측치도 지금 제 뒤에 떠 있는데 함께 보시죠. 60대를 빼고서요. 20대는 박빙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6.6, 김문수 후보가 34, 40대, 50대까지 30, 40, 50. 그러니까 60대와 박빙 20대를 제외하고는 3, 4, 50대에서도 모두 이 득표 예측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은 이현종 네. 위원님 뭐 정치 고수시니까 이 보수 진영의 선거 예측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수준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데는 여러 번의 이 선거 과정에서 봤던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던 보수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친한 그룹과 친윤 그룹,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계속해서 분열되고 제대로 된 단일화의 어떤 성공하지 못했던 연속적인 보수 분열이 좀 원인으로 진단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보수 후보 계열에서 가장 낮은 득표를 했던 게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 당시에 이제 25%인가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또 비슷비슷 나눠 가졌습니다. 마침 홍준표 후보도 지금 미국에 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후보가 나눠 가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만큼 보수 후보가 어쩌면 40%를 못 넘는다 이 결과가 나온다면 처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출발 전부터 사실은 국민의힘은 한참 뒤진 출발을 한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이미 이 정당성 문제에서 앞장서 나간 것이고 국민의힘은 뒤쳐져 갔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후보 전략이 일단 실패했다는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거를 잃게 한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절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시급했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또 이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걸고 경선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단일화 안 해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패. 자, 그다음에 후보를 또 갑작스럽게 교체해버리는 그 한밤의 교체 쿠데타. 한밤의 후보 교체. 네,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그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봐도 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 왜냐하면 최소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이준석 후보와 함께 단일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텐데 문제는 그거조차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존에 있던 그런 입장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거는 예상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선거라는 게 뭡니까? 결국 본인의 반대하는 측면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진전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준석 후보에게 명분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후보 전략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는 이런 어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준비가 안 됐던 측면들 그리고 선거운동도 사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 하더라도 선거 끝난 다음에 사실 후보 이름이 붙여있는 그 유세 차량도 마련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운동 자체도 보면 계속 절하고 뭐 이런 읍소하는 전략밖에 취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미 예견된 저는 솔직히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준문 교수님 앞서서 이 논평하신 와중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정말 처절하게 이 존망을 걸고 개편될 것이다, 재편될 것이다 이런 분석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 성별 예측 결과도 보고 계십니다. 남성들보다 오히려 이 여성들에게서 예측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성, 여성 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황골탈퇴를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름도 저는 당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처모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친윤그룹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친윤그룹이 처음부터 탄핵 당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결연을 했어야 돼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상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발동을 해가지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하고 비호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국민들한테 결국 외면받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 이현정 의원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를 낼 때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사람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거기에서 옹호하고 함께하고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가 된 것도 문제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함께 했어야 되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 즉 친윤 그룹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처모여 방식이라도 보수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이 연령별 그리고 성별 예측 득표치를 저희가 막대 그래프로 띄워봤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0, 30대 여성과 남성의 마음 한번 볼까요? 40, 60대보다 한 20, 30대. 특히나 이제 이 주황색 끝에 있는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받을 걸로 예측되는 예측치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20, 30대 남성에서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37.4, 25.4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20대, 30대 여성들에는 12.0에 9.1이에요. 예. 다른 후보들은 남녀의 예상 득표치가 다 비슷한데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특히나 이제 20, 30대에 주로 지지층이 몰려 있는데 남녀의 예측 지지치가 너무나도 다르다. 예, 20, 30대 여성들에게 표를 많이 못 받을 것으로 유독 남성들에 비해서도 예측이 되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른바 본인이 처음부터 정치를 했을 때 가동시킨 세대 포이론이랄지 동탄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본인의 지지층인 2030 특히 20 남성층을 상수화하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입맛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
그리고 행보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TV 토론에서 나왔던 어떤 설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40대 이후에는 진영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성별 간의 인식차가 표심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의 표차가 특히나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이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준석 후보가 2030 남성층에 공을 들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고 존속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로얄티가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은 그 입맛에 맞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현안과 관련해서 2030들의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내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렵게 국민연금 합의에 다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소거하고 뭔가 특정 계층에 그리고 특정 연령의 남성층에 소구하는 그런 전략을 편다고 했을 때 이게 존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나왔던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의 이른바 계속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는 충성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착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한 강도와 수준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여러 출연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지점입니다. 자, 이 예측조사 결과를 보니 왜 이렇게 예측이 됐는지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